한 번에 합격 해커스. 자, 그럼 교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다른 커리큘럼에서, 다른 강의에서는 이렇게 길게 OT를 하지 않아요. 원래 OT는 15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했던 거는 제가 강의 제목에다가도 적어 놓으려고요. 설명회야, 그냥 이거는. 그쵸? 네. 2025 연간 설명, 연간 계획, 이런 거를 하나 얘기를 했고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연간 계획은 이렇게 집을 하나 지어 놓은 거잖아요. 이런 계획으로 우리가 앞으로 살 건데, 그래서 이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제 현관문 열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는 뭘 풀어야 되는가?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언어이해 원리 파트는 사실 공부를 하는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쭉 적어두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그걸 일일이 다 읽어주지는 않을 거지만 여러분은 오늘 복습하면서 글자로 원리 부분 설명되어 있는 거 차근차근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는 쭉 읽으면서 1쪽부터 와주시고 문제로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이해 원리 파트로 들어와 보도록 할게요. 이 구조독해라고 하는 거는 시험지의 흐름을 읽는 거예요. 근데 시험지의 흐름을 느낌대로 읽는 게 아니라 논리적 체계에 따라 의사소통의 방식에 따라 읽어내는 건데 22쪽의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발문과 지문 선택지로 이어지는 출제자가 나에게 준 정보의 순서예요, 여러분. 지문, 발문, 선택지가 아니야. 발문에서 질문을 하고 지문을 던져주었고 그리고 그 지문에 이어서 선택지가 나오는 거예요. 물리적 순서하고 다르죠? 여러분은 이 순서를 일단 외워주세요. 여러분의 시험지는 앞으로 이렇게 이어질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시험지가 나한테 딱 왔어요. 지문이 당연히 앞에 있잖아. 왜냐면 언어이해는 문제가 3개가 붙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읽으면은 당연히 사람은 지문 먼저 읽어요. 근데 여러분 방향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지문을 냅다 들어가서 이해해보자라고 읽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에요. 특히 시간 제한이 있는 시험에서 그렇게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문제가 뭔지 모르고 읽는 거야. 문제가 뭔지 모르고 읽으면 내가 어떤 방향에서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는지가 안 잡히는 거잖아요. 그럼 다 중요해 보이는 게 아주 자연스러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 습관부터 없앨 거예요. 질문이 먼저 있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지문이라는 정보의 제한이 있는 거예요. 제한된 정보가 이렇게 있는데 주어진 범위 안에서 생각하게 되는 경우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답이 무엇이냐? 이게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의 특징, 정답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출제자가 다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봐봐. 나중에 우리가 포스트 때는 자소서도 내 얘기하는 거고 면접도 내가 말로 하니까 선택지 단계부터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객관식은 출제자가 다 말하고 있는 거야. 떠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들어가서 생각할 영역이 엄청 좁은 거야. 그래서 사실 면접 때에는 말을 하다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이어갈 때 여러분의 경험이나 지식이 필요할 수 있지만 객관식은 겁을 먹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게 내가 들어가서 뭐 할 게 없어요. 나는 뒷짐지고 잘 따라가다가 저게 답이라고 하면은 그걸 그냥 찾아서 표시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약간 좀 배짱 있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 안에 내가 들어가서 채울 단어는 없어. 저기에서 내가 단어를 채우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면 저건 문제를 잘못 낸 거예요. 왜요? 여러분은 각각 다양하고 전부 다른 사람인데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 채울 단어의 내용물은 전부 다를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남이 하는 말을 듣고 사람마다 연상하는 건 본인의 경험에 근거해서 해야지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이사이 채우는 부분은 내 사고를 매끄럽게 할 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정답을 결정하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시험의 구조상 그래요. 제가 다 말하고 있어. 근데 이 선택지는 지문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 똑같이 말하면 좋겠지만 수능까지만 해도 좀 그랬어요. 하지만 리트에서는 선택지가 똑같이 말을 안 하고 표현을 바꿔. 그렇기 때문에 표현이 달라졌다 할지라도 말하는 사람의 시선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논리성에 대한 판독이 필요한 거예요.
어, 22쪽의 표를 보면서 발문지문 선택지 순서대로 생각을 하세요 라고 얘기했던 거 그거 일단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 문제를 하나 해결을 할 건데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문제는 23쪽에 있는 예제에 이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자, 예제에 보시면은 지문이 하나가 나와 있고 제가 문제를 위로 올려서 편집하지 않고 시험지 그대로 여기다 얹어 드렸어요.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네. 자, 문제는 비극적 황홀에 대해서 글쓴이의 입장을 찾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선택지가 있는데 제가 시간을 한번 재드려 볼게요. 자, 이 지문은 가공을 하나도 하지 않은 리트 원문이에요. 길이가 상당히 길죠. 제가 시간은 얼마를 드릴 거냐면 그냥 이거 약간 산술평균에서 드리도록 할게요. 언어 이해 한 지문에 세 문제 푸는데 시간이 얼마나 주어져 있을 것 같아요? 실전에서. 70분에 30문제면 대략 한 문제당 몇 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2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2분이면은 그러니까 문제 푸는 시간으로만 딱 산술 평균하면 곱하기 30하면 60분이잖아요. 이제 10분이 뭐냐면 OMR 답안지 마킹도 해야 되고요. 그쵸? 그리고 약간의 범퍼는 둬야죠. 마킹하는데 10분을 다 쓰지는 않아요. 5분 이내로 끝나는데 근데 이제 하고 나서 한 번 더 보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60분이라고 했지만 인간이 정말로 그렇게 로봇같이 60분을 풀 수 없잖아요. 어떤 건 내가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거기에 약간의 여백을 두게 된다면 문제당 2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지문이 있고 세 개를 연달아 풀기 때문에 딱 2분, 2분, 2분은 아니에요.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어떤 문제는 10초 이내에 끝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가면 올록볼록한 거야.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2분을 드릴 거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들으시게 될 갤럭시 알람. 제가 종종 수업할 때 시간 재고 타임어택 한 번씩 하거든요. 오늘은 이걸 왜 했냐면은요. 첫 번째 문제잖아요. 근데 사실 리트는 시간 싸움이 되게 강해요. 2분이라는 시간이 어느 정도 감각인지 같이 한번 느껴보려고 이렇게 다 같이 예습이 안 돼 있을 게 앞으로 없거든요. 해봤어요. 어때요, 여러분? 2분 짧죠? 시간 안에 지문이 다 읽혀요?
이게 좀 너무하지 않아요? 이만큼 일거를 주고 나서 2분을 주는 거는 좀 너무하잖아. 음. 물론 이제 실전에서는 이게 6분이면은요. 대략 지문을 읽는데 쓰는 시간이 4분에서 4분 30초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 문제당 30초?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걔는 1분까지 쓰는 시간을 허락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거는 지문에 문제 3개가 붙어 있는 세트 문항일 때를 기준으로 한 이야기고, 제가 임의로 설정해서 한 얘기는 아니고요. 미국 로스쿨 시험이죠. LSAT 교재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문항 반응을 그래서 분단위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되고 할 때 나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거보다 더 줄여서 읽는 건 사실은 저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시험에서는 세부정보 파악 문제가 3문제 중에서 1번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대충 읽게 되면 뼈대만 건지고 오고 알맹이가 다 날아가 버리게 되기 때문에 결국 문제를 풀면서 2번 돌아가서 읽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건 사실 별로 효율적이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지나치게 빠르게 읽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이해를 했다고 느끼고 있는 거지 꽤 많은 부분을 내가 대신 속을 채워가면서 달려가게 되는,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곡해를 하는 거죠. 오독이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4분 정도의 시간? 이거는 경청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출제자는 나랑 처음 본 사람이잖아요. 익숙한 소재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다르면 접근하는 관점은 바뀔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접근하는 시각까지도 살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소재 자체가, 그러니까 키워드 자체가 눈에 발라져 있든 말든 경청을 하는데 쓰는 시간으로 4분 정도는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은 어디서 줄여야 될까요? 실제로 저랑 여러분하고 같이 독해를 해보면 여기서 쓰는 시간은 비슷해요. 왜냐면 저는 제가 익숙하든 그렇지 않든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지문을 읽을 때에는 사실 4분을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시 정독하는 일을 만들지 않는 방식으로 정확하게 읽거든요. 필요한 부분에는 기호의 표시나 밑줄을 효율적인 방식으로 묶어가면서 가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근데 여러분하고 저의 시간 차이는 여기서 나요. 저는 여기서 경청을 정확하게 한 뒤에 문제를 풀 때 크게 망설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 하나를 푸는데 쓰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리트 시험 같은 객관식 시험에서는 선택지의 모든 부분을 힘주어서 읽는 게 아니고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빨리 칠 수 있는 건 빨리 칠 수 있고 파고 들어가라고 시킨 것만 선택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가게 되면은 날아가는 건 또 많이 날아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많이 훈련이 되고 나면은 왜 항상 2개 남잖아, 선택지 2개가 남았을 때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할 것인가, 이것도 훈련을 해서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차근차근 배워나갈 부분인데,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 단련되는 건 사실은 이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서 시간이 줄어드는 거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4분 정도가 최소 마지노선으로 지문의 정보 자체를 읽어나가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럼 선생님이 너무한 거잖아. 문제가 하나 붙어 있어도 지문을 읽는데 4분은 줘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2분을 드린 이유는 자,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였어요. 문제가 3개가 붙어 있다고 한다면 4분 줘야지 정당한 거 맞아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상황을 보세요. 우리가 리트를 훈련을 하기 위해 하게 되는 모든 상황은 문제 해결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내가 드리는 노력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쓰이려면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지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과제는 비극적 황홀에 대한 글쓴이의 입장이에요. 저 질문 안에는 많은 게 들어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신호.
비극적 황홀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예쁘게 써놓은 말이 아니고 글쓴이가 의도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여 논리적인 체계를 구성해둔 개념입니다. 중요한 단어인 거죠. 거기에 의미 부여를 이 사람이 했어요. 비극적 황홀에 대한 글쓴이의 입장. 그러면 이 지문은 글쓴이의 관점이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와 있으니까 이 중에 제일 적절한 게 뭐냐라고 하는 걸로 물어보았고, 그리고 이렇게 5개의 해석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의 목표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문의 모든 정보를 이해해보라고 한 게 아니고 저의 비극적 황홀이라는 핵심 개념어가 있는데 이 개념에 대한 글쓴이의 입장을 파악을 하려면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야?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본 셈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저 기준에 맞추어서 지문의 정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앞으로 우리가 독해 연습을 할 때 제가 이제 처음에 한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세요라는 주문을 좀 많이 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한테 지문은 내가 뭔가 읽으면서 감흥을 느껴야 하는 그런 공감의 대상이 아니에요.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지문을 읽으면서 거기서 내가 뭔가를 느끼고 반응을 할 것을 기대를 하게 되면 그 순간 느려지는 거예요. 애초에 물어보지도 않아요. 넌 어떻게 생각하냐. 객관식에서 물어보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라. 그건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문을 읽고 생각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지문은 지금부터 나한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예요. 관찰의 대상이야. 이렇게 지문에서 한 발 떨어지세요. 이게 안 돼.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렇게 해보면은 시험장에 가서 당황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아니지 육체적으로도 나와요. 여러분 모의고사 볼 때 책상에 이렇게 달라붙어서 막 이렇게 네, 점점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어깨 펴주고 싶을 만큼 들어가요. 사실은 집중해서 그런 건데, 근데 그게 그 감각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위험한 게 시험지하고 여러분하고 사이에 거리가 이렇게 좁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시야가 좁아져요. 근데 시야가 좁아지면 딱 눈앞에 그 문장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내려가. 밑줄 치고 읽는 것 같이 문장 순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좀 떨어지면 그게 이제 감각적으로도 그렇고 머릿속에서도 그러는데 글 텍스트하고 나 사이에 거리가 확보가 되면 읽는 단위가 문장 단위가 아니라 문단 단위에서 일단 흐름을 보고 필요하면 문장 단위로 내려가는 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위쪽에서 쭉 떠서 문단 단위로 가다가 내려가야겠네라고 생각하면은 하위 단계로 내려갔다가 다시 윗 단계로 올라왔다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움직이게 되는 굵직한 흐름은 문장 단위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문단 단위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문단 단위 안에서 주요한 구조와 흐름이 표현이 돼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려갔을 때 글쓴이의 관점에 따라서 문장을 읽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일단 지문에서 텍스트에다 지금부터 빨리 읽는 법 알려드릴게요. 문단 앞에다가 번호 붙여봐봐. 형식 문단 번호. 그 형식 문단 번호는 앞으로 면접장 들어갈 때까지 쓸 거예요. 그래야 머릿속에서 대충 어딘가쯤 이게 아니라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이런 식으로 기억이 분명하게 세팅이 될 수 있어요. 기억을 고정시키는 건 중요한 거예요. 자, 번호 다 붙이셨죠? 그럼 여기가 1문단이에요. 1문단은 이렇게 생긴 거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문단은 뭐 하는 문단이죠? 그냥 크게 봐봐. 뭘 알아들으려고 하지 말고 크게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뭐 하는 문단? 그렇지. 예이츠를 인용한 문단이죠. 비극적 황홀이라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 있죠? 여기 있어요. 비극적 황홀은 개념이고 예이츠는 그러니까 여기 왜 나온 거예요? 사례로서 등장을 한 거죠. 이렇게 어떤
학자나 뭐 문학가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의 견해를 이렇게 사례로 제시를 한 걸 우리가 인용이라고 불러요. 근데 뭐 아무튼 예이츠를 인용을 하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이 글에서는 여기까지는 안 필요해 보이는데 왜 안 필요할까요? 봐봐. 이러한 대조는 이런 거 이상의 거는 아니야 라고 했는데 뭐가 아니라고 하는 거냐면 동서양분론에 기초를 둔 흔한관념. 그러니까 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저게 뭐예요? 동서양분론이 통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들 많이 보는데 통념적인 접근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이츠의 견해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물론 저 대조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나름의 진실은 있긴 있겠죠?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시 검토할 거거든.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파악하는 건 우리한테 실익이 없어요. 현재 우리가 주목할 건 근대 한국 시의 몇몇 순간들이 비극적 황홀을 볼 수 있는 예이츠의 만년의 시에 비길만하기 때문이다. 자, 이 문장은 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로서 등장을 했죠. 그치? 그러니까 이 때문이다가 문장의 역할을 알려준 거죠. 문장의 역할 안에 담겨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구조예요. 글쓴이는 지금 이 지문의 후반부에 붙어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문장에서 얘기한 요 구조, 예이츠하고 근대 한국시의 몇몇 순간을 나란히 놓고 비길만하다라는 말은 언제 쓰죠, 여러분? 비슷한 점을 보여주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차이점을 보여줄 때 쓰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비슷한 점을 보여주는 쪽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될 거예요. 왜냐면 방향을 그렇게 잡았거든요. 제가 지금 한 게 뭐냐면 구조독해예요. 근데 이 구조독해는 그러니까 쭉 읽어가면서 여기를 하나씩 하나씩 스크리닝하는 방식으로 간 게 아니고 일단 문단의 역할을 파악을 하고 그래서 글쓴이 어디 계시는지 왜 글쓴이가 어디 있는지부터 파악을 했을까? 비극적 황홀에 대한 글쓴이의 입장이 뭐냐고 질문을 했었죠. 그래서 비극적 황홀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너는 어디 계시는지를 찾아간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구조를 알려주는 신호가 등장하는 문장이 먼저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 구조를 파악을 한 다음에 유의미한 내용이 등장하는 부분은 들어가서 읽고 굳이 검토할 필요가 없는 부분은 내려놓고 하는 판단을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이분의 입장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문단을 읽었어요. 2문단에서는 시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이게 이제 점검할 포인트예요. 여기는 읽을 필요가 없어요. 중간에 시가 인용이 되었고 예이츠가 등장했지만 시에는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우리가 안 읽은 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안 물어봤거든요. 예이츠의 시는 훌륭하지만 문제 해결과 관련이 없을 땐 이게 바로 논리적 판단으로 얘기하면 무관한 거잖아. 해결과 무관한 자리는 어떻게 한다? 덮는다. 다음. 자, 이제 근대 한국 시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황매천과 이육사와 윤동주가 등장을 할 건데요. 자, 여러분 봐봐. 비극적 황홀의 순간들이 그들이 상황에 참여한 방식에 따라 성격이 다소 다르대요. 그러면서 여기 황매천이 나왔고 이육사는 이랬고 윤동주는 이랬다라고 하는 게 3문단, 4문단, 5문단 하여 등장을 하였는데 자, 이 3, 4, 5문단은 문제 해결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1문단 마지막 문장을 잘 읽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안 필요하죠? 왜요? 차이점이니까. 방향이 어긋났잖아요. 그래서 이 지문은 이제 여기 이런 부분이 우리가 타인의 시선을 따라갔을 때 보이는 굉장히 소름 끼치는 부분인데 2문단, 그러니까 2문단에 인용된 시, 3, 4, 5문단 여기까지를 건너뛰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인 상황이잖아. 이때 내가 논리적으로 움직이면 그렇게 몸이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6문단인데 6문단 첫 문장 보세요. 그러나 이 시인들의 비극적인 비전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중요한 문장이죠. 왜요? 공통된 특징으로 이제 얘네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으로 시선을 돌렸잖아. 이제부터 우린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떤 특징이냐면 이라고 하는 걸로 사유와 관조 또는 명상의 산물이야. 첫 번째 등장을 하였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라고 하는 걸로 동양의 관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예이츠도 그런 거 비슷하게 생각을 했어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공통된 특징으로서 사유와 관조 또는 명상이라고 하는 게 이들이 서로 통하는 부분이야 라고 하는 설명을 잘 했어요. 그러면 설명을 하고 있네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읽으면 돼요. 자, 다음 7문단. 우리가 다룬 모든 시인에게 공통된 또 하나의 특징은 했으니까 여기도 중요한 거예요. 이 역할은 중요한 거니까. 이게 비극적 순간에 작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이 비극의 주인공이라는 점이야 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기가 2번 이렇게 걸려 있어요. 자, 뭐 동양에서는 이렇대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어서 그래서 동양에서 8문단이죠. 허구적인 세계만 가는 게 아니라 뭐 현실에서 뭐 이렇다고 했고 예이츠도 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하는 취지로 나올 거라는 건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슬렁슬렁 슬슬슬 읽어요. 그렇대 라고 하는 걸로 쭉 와서 마지막 문장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세 사람의 한국 시인들은 이 어려운 이상을 그들의 삶과 시에서 실현을 하였으며 적어도 황매천과 이육사의 경우 그들의 비극적 황홀의 시적 가치는 기이하게도 예이츠의 인식과 흡사했다 라고 하는 걸로 끝났으므로 자 마지막 문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문단 시작하면서 글쓴이가 이야기했던 것과 마지막 문단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논지로 확장한 거 없죠. 그래서 이제 문제로 다시 돌아보도록 할게요. 선택지가 5개가 있어요. 우리한테 출제자가 원한 건 뭐냐면 저 진술 5개 중에서 가장 가깝게 붙어 있는 거 딱 맞아 보이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 생각을 하면서 간다면 여기서 여러분이 고르고 싶은 거 골라보세요. 2번이죠? 이게 되게 재미있는 현상인데 지문이 흐릿하게 읽히잖아? 지문에서 방향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선택지에서 시간을 되게 많이 써요. 5개를 다 보는 경향이 생겨요. 그런데 지문을 목적에 맞게 분명하게 읽잖아요? 그래서 지문을 읽는 단위에서 본인이 머릿속이 깔끔하면 선택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가장 맞는 게 보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지문을 읽으면서 상이 선명하니까 이게 바로 단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주인공의 삶 위에 작자의 삶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 이걸 보면서 여기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공통점 2번째.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되게 답이 금방 나오는 거죠. 나머지 한번 잠깐만 볼게요. 1번 선택지. 1번 선택지에서 틀린 건 뭘까요? 시인의 비극적 삶 본 것 같은데. 비극적 황홀에 도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어떻게 생각해요? 서양의 경우에는 아닌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틀린 거예요. 필수 조건이라고 하면은 모든 경우에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문에서 말하고자 했던 부분을 이 비교해서 보면 양쪽에 모두 다 비극이 등장을 하지만 근대 한국 시와 예이츠의 시의 경우에는 봐봐요. 이 2가지 특징을 공유하고 있었어. 근데 이 한국 시와 예이츠의 경우에는 시인 자신이 주인공으로도 등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서구 시의 경우에는 포에시스, 허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이 경우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 시인 자신이 주인공이야 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이 서구 시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저기를 포섭을 하지 못하니까 필수라는 단어는 적당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비교를 하면서 보면 자 봐봐. 2번 선택지는
필수 조건이 아니고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은 1번에서 등장하라는 시인의 비극적 삶은 여기 비극적 황홀에 도달하는데 꼭 있어야 되는 게 되는 거고 2번 선택지에서 비극적 황홀 안에서 여기 작품을 창작하는 시인의 비극적 삶이라는 건 발견할 수 있다. 두 개의 차이는 뭐예요?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거는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뭐의 차이가 있죠? 이 표현과 이 표현은 논리적인 태도의 차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어 단위에서만 보면 비극적 황홀 양쪽 다 있고 대충 비슷하게 생겼고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할 수 있게 되는데 리트는 여기에서 뭐를 가지고 차이를 만들어요? 논리적인 태도. 그게 서술어에 등장을 할 때도 있고 양화사와 같이 주어 앞에 붙는 형태로 등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저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3번 선택지 같은 건 여기서는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독자의 현실 참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지문에서 독자의 현실 참여 이런 게 기준이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기 이거 봐봐. 이거는 이 지문에서 주목하던 방향이 안 맞거든요. 이런 걸 보고서 문맥과 무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5번 선택지는 절망적 상황을 극적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상황의 극적인 해결이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지문에서 접근하고자 했던 방향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문제 해결과 무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문제 해결과 무관한 부분으로 선택지를 만들 때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는 어떤 방식으로 채울까요? 연상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 황매천 264 윤동주야. 네. 일제강점기 시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 문학 수업 안에서 사실 우리는 일제강점기 시대는 굉장히 민족주의 넘치는 방식으로 문학에 대한 이해를 했었기 때문에 저런 걸 보면서 뭔가 마음에서 이렇게 막 올라오는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있다라고 배웠거든. 그런 거를 살짝살짝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문학 세계 안에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태도가 있거나 할 때 지문과는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거를 활용을 하면 헷갈리거든요. 그게 무관한 건지 안 무관한 건지 좀 구별이 안 될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거지. 자, 이것도 비극적 황홀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연극 막 이런 거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등장을 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아무 말이나 쓴 건데 그럴싸해 보이게 할 때 연상을 쓴다. 기억해 주시고요. 4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비극적 황홀은 주인공의 신념에 차는 행위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관조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4번 선택지가 지문에서는 이게 여러분 시험의 특징인데 평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출제자가 약간 사냥터 같이 만들어요. 정답에 해당을 하는 거. 그다음에 논리적인 방식으로 보통 이렇게 좀 다르게 만들거든요. 유사한 개념을 써서 틀리게 만들기. 그다음에 요거는 왜 매력적인 오답이냐면 독자 입장에서 독자가 지문을 읽고 추가하여서 파생해서 반응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걸 보고 동의를 해버릴 수도 있어요. 보세요. 비극적 황홀이 이런 행위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관조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어.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여기 이 표현이 있잖아. 이게 공통점 두 번째였어. 상황에 대한 관조가 공통점 1이었거든. 그러니까 지문에 나와 있는 두 가지를 다 가져왔죠. 여기랑 비교를 해보자고 한다면 여기는 한 가지만 이야기가 등장을 했잖아. 공통점이. 그러니까 내용 단위에서 보자고 한다면 얘보다 이게 필요한 게 다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얘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봐봐. 공통점 두 번째 때문에 공통점 1번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저 여기 노란색으로 밑줄 그은 부분이 이게 4번 선택지의 구조를 표현을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문장이 여러분한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1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공통점 2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됐죠? 그럼 거기 그 단계까지 가서 한번 생각해 봐봐. 이 4번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공통점 두 번째가 꼭 필요하다 라고 하는 걸로 왔다면 여기 이 문장으로 도달한 거는 1번이랑 다르지 않아.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번, 2번, 4번 이렇게 해서 보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랑 이거는 결이 같은 거고 얘 혼자 따로 가는 거예요. 와, 껍데기로 생긴 건 이거 문학평론이었잖아요. 그런데 선택지에서 이 문제를 낸 사람이 나한테 해보자고 하는 거는 굉장히 논리적이죠. 이게 리트의 특징이에요. 지문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문제를 내는 사람의 시선이 흔들림이 없어요. 여기서는 논리적인 질문과 대답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그 질문과 대답으로 이어지는 흐름에서 선택지들 간의 이 말하는 방식의 차이를 여러분이 구조 단위에서 이해를 해낼 수 있는지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 지문을 이 문제를 정확하게 독해하게 되면 1차적으로 기초 단위에서 우리가 고려할 부분은 그거예요. 지문의 모든 정보를 평평하게 중요하게 볼 필요는 없어. 이 예제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거였었고요. 그다음에 이건 제가 조금 더 들어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읽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문제에 대한 대응력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냥 정말 내용 단위에서 꼼꼼하게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2번보다 4번이 더 괜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필요한 정보를 다 집어넣어 주었기 때문에 공통점 1을 날려버렸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이게 좀 더 정확한 거 아니야로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지. 이게 낮아지면.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독해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를 만들 때부터 저런 거를 의도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퍼즐처럼 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연습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통상적인 사회 평균인의 이해도를 측정을 하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게 정리 노트예요, 여러분. 제가 왜 정리 노트를 쓰라 그러냐면 내가 읽고 문제를 풀었어요. 몇 개 맞췄는지 채점을 해봤어요.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동그라미 친 거는, 그러니까 맞은 거는 이해가 다 됐어요? 이해를 다 해서 맞춘 경우도 있지만 우연히 맞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반대로 틀린 건 그러면 다 이해를 못해서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이해는 제대로 했는데 마지막에서 선택을 잘못해서 뭐 매력적 오답에 걸렸다거나 그렇게 해서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채점을 매겼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그래서 정확하게 그게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언어 이해의 특징인데 그걸로 구별이 안 돼요. 특히 세 문제가 나란히 엮여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평면적 오답으로는 잘 걸러지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고 있는 이유는 나를 좀 바꾸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되게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처음에 되게 많이 하는 고민이 언어는 문제를 많이 풀어도 점수가 잘 안 바뀐대요. 그 이유는 문제만 풀고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를 풀고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뀌어야 점수가 바뀌거든. 근데 여러분이 바뀌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읽었나를 객관적으로 봐야지 바뀌어요. 이 도구가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내 눈에는 그 지문이 어떤 부분이 중요했고 그래서 이 안에는 무슨 구조가 들어가 있다는 건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걸 해보잖아요. 진짜 바뀌어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떻게 읽었는지를 반복적으로 객관화시켜서 들여다보는 시간을 누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읽었는지를 보잖아요. 참 재밌는 게 내가 어떻게 읽었는지를 보고 그래서 이 재료를 가지고 문제 푸는 거라고 한다면 적절하게 접근이 됐는지를 꾸준히 점검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의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길이 새로 나면서 조금 더 논증적으로 읽을 수 있는 걸로 습관이 변해요. 그리고 나면은 점수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언어 이해는 점수까지 이어지게 되는 과정이 길어요. 근데 그거를 하면은 점수가 바뀐 뒤에 잘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길이 아예 새로 났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는 표면적으로 문제를 막 풀이를 반복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봐주세요. 일문단 떠올려 주시고 그러니까 왜 동서 양분론이 안 된다고 글쓴이는 생각을 했을까? 예이츠는 서구신데 여기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되셨죠? 동서 양분론은 동서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예이츠는 동서 양분론으로는 서예요. 하지만 이 지문의 문맥에서는 여기 와 있잖아. 그러니 이 글이 얼마나 독창적입니까? 굉장히 독창적인 평론을 하나 우리가 읽어냈던 거죠.
이걸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비극적 황홀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동서양분론으로 검토하는 게 여기선 적절치 않았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확인해 봤고요. 시간이 다 됐네. 왜 벌써 다 됐냐? 너무 빨리 가는데요? 그쵸?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제가 이렇게 해보면 문제 하나를 푸는데 쓰는 시간이 기초 때가 제일 오래 걸려요. 제가 그만큼 설명할 게 많은 거예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여러분 이제 나중에 우리 6개월 뒤면 6개월 진짜네. 6개월 뒤면 모의고사 들어가거든요. 5월이 파이널 개강이니까 11, 12, 1, 2, 3, 4, 5니까 이게 6개월 뒤잖아요. 6개월 뒤에 모의고사 가면은요. 3시간, 3시간, 4시간. 4시간에 30문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3시간짜리 수업이잖아요. 그 범위 안에 대충 한 모의고사 30문제짜리를 해설이 다 맞춰져요. 어떻게 그게 돼요? 쉽잖아요. 지금은 한 문제 하는데 50분 걸렸는데. 그만큼이 우리가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라고 하는 의사소통 규칙으로 몸에 다 배이는 거예요. 그게 다 깔리고 나면은 나중에는 이게 점점 이제 설명을 하는 시간이 줄어요. 그럼 파이널 가면 너무 신기한 게 딱 핵심으로 여기가 중요한 거고 이게 기준이고 뭐가 판단의 범위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절차에 맞춰가지고 착착착착 찾아내니까 그러면은 저는 해설을 여러분의 사고하고 같은 흐름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굉장히 빠르게 착착착 찾아내는 거가 나와요. 그러면 뭐 틀리면 여기를 놓쳤구나 하면 그냥 탁 틀리고 그런 식으로 가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1년이 유기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요 문제를 빠지하고 끝내고 싶었는데 조금 시간이 부족하네요. 요거는 저랑 같이 한번 바로 볼게요. 26쪽 봐주세요. 26쪽은 리트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PSAT예요. 제가 PSAT에서 리트로 넘어온 이유기도 한데요. 저는 그냥 이 17년 가르치면서 내가 뭘 가르치는데 적합한지 탐색을 스스로에 대한 탐색을 여러분과 함께 했던 것 같아요. 해보면서 느낀 건데 저는 장문이 맞아요. 네, 제가 가르치는 방식이 사실 이 연결이 돼 있는 언어들끼리의 흐름을 나한테 유리하게 활용을 해서 나는 힘을 조금 썼는데 문제는 많이 풀리게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잘 맞는 시험 분야가 사실은 리트 언어이에요. 정해진 시간은 굉장히 짧고 읽어야 될 거는 매우 많은데 여기서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선 너는 어떤 방향에서 이걸 치고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걸 계속 물어보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저게 PSAT 문제인데 PSAT 문제들은 이게 이제 언어 논리 문제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되게 짧아요. 상당히 짧은 동선으로 답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온 이유 이거는 문제는 그러니까 지문은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낼 수 있는데 이 선택지가 좀 우리가 많이 놓치는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눈여겨보고 싶어요. 지문 한번 볼게요. 신하하고 임금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선시대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약간 법치가 구현이 되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법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범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형벌이 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형을 선고해야 하는 범위의 죄인 경우에는 대명률에 따라 이 왕이 들어있는 조정에서 이게 이제 대전이죠. 대전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처결할 것인지를 논의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그게 이제 국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였습니다. 뭐 그때는 지금하고 사법 체계 자체가 되게 많이 다르니까 이제 그때의 언어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형조에서 판서 관할로 끝나지 않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왕회하고 이제 논의를 하고 나서 국왕의 허가가 있어야 사람을 이제 형벌로 다스릴 수 있었는데 사실 지금 봤을 땐 그게 뭐가 체계적이냐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하고는 사회 시스템이 달라요. 저기는 왕정이에요. 왕정에서 국왕의 최종적인 허가라고 하는 거는 이 권력의 원천이자
모든 법원은 그러니까 법의 근원이죠. 법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걸 거예요. 여기서도 아무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존속살인인가 이런 느낌이 들죠. 이게 사회면에 나올 법한 기사인데 사법부가 아니라 대전에서 다루고 있는 중이에요. 신하가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 박도경의 옥사에 대한 사실관계가 우리가 이걸 읽을 때는 멀리서 보면 사실관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관계가 쭉 이야기가 돼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어떤 사건인지를 여기까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피해자의 사인과 관련자의 증언이 모두 확실하니까 자백을 받아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 저 시대에는 증거와 뭐 사인은 뭐 부검에 살아났겠죠? 증언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당사자의 자백이라고 하는 게 판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임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하의 이야기에 대해 임금이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문장 역시 구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 안에도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조를 읽어낼 수 있을지 스크립트를 읽는 법을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문장에서 이렇게 생긴 문장을 읽을 때 이런 문장은 사실 기본적으로 그냥 문장 순서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러 개의 문단이 아니라 문단이 하나예요. 근데 이제 문단이 하나일 때 흐름을 읽을 때는요. 뭐를 신경 쓰면서 보면 되냐면 여러분 이걸 기억해 주세요. 제가 길이가 긴 지문에서 문단 단위로 보세요라는 말은 무슨 뜻이었냐면 문단의 역할을 보라는 거였어요. 문단의 역할은 생각보다 잘 보여요. 잘 보이게 써져 있거든요. 보통 문단의 처음이나 마지막에 중요한 의미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거 할 거야 라고 역할을 지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금방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문단이 하나니까 문장으로 내려갈 건데 똑같아요. 일관되게 문장의 역할을 먼저 보고 내용에 휩쓸리는 건 좀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장의 역할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건 넘어가고 여긴 주목해야겠네 라는 판단이 저절로 돼요. 자, 이 문제의 경우도 볼게요. 뭐 집안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박도경은 왜 배우자를 죽였을까? 이게 참 흉악하네 라고 하는 것까지는 영양가가 없죠. 그쵸? 왜 영양가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과 관련이 없죠. 판단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니까 내렸고 박도경을 사형에 처할지 말지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이 역할을 읽어낼 수 있다면 이게 뭘로 보여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화제죠. 이렇게 대화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화제를 우리는 논점이라고 불러요. 박도경을 사형시킬지 여부에 대한 거는 그가 아내를 죽인 것이 우연히 저지른 일인지 아니면 반드시 죽이고자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한다. 자, 여기 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라는 표현에 주목해 주세요. 이 표현은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판단은 행위인데 이 행위를 할 때는 이게 우리가 기준으로 쓰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죠. 이거 봐봐. 어떤 단어와 단어를 연결을 시키는 부분에 등장을 하는 조사나 서술어 안에는 말의 역할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뭐야? 기준이야. 이 안에 담겨있는 거 요게 바로 뭐예요? 고의성 여부. 고의가 기준이 되어 있는 건데 자, 뭐 신문해라 라고 하는 건 이제 앞에서 했던 얘기고 그 다음 문장 지금까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죄와는 실정이 있든 없든 대부분 살려주는 쪽으로 결정하였다. 지금까지 실정이 있든 없든 이거는 그러니까 실정 여부와 관계없이라는 뜻이죠. 이게 논증적 판단에서는 이게 무슨 신호냐면 뭐와 관계없이 이거는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신호예요. 그러든가 말든가니까. 그러면 이 표현이 나오면 이 표현 앞에 나와 있는 단어는 중요성이 뚝 내려가는 거야. 여기 힘주지 말고 대부분 살려주는 쪽으로 결정하였다. 여러분 여기 잠시 보겠습니다. 이 문장의 역할은 그러니까 뭘까? 기존에 내려졌던
판결에 대해서 검토를 했죠. 근데 이 문장하고 이 문장하고는 논리적인 지위가 달라. 여기 이 문장은 뭐예요? 이거는 의견 문장이에요. 지금 임금이 저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거라고. 이 문장은 어때요? 지금까지 대부분 살리는 쪽으로 결정을 했다라는 건 그게 옳다는 얘기예요. 그치? 이건 뭐예요? 이건 그냥 사실이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둘 다 중요한 문장이기는 하지만 요거에서 지금까지 그랬으니 그래야 옳다까지 가면 논리에 비약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그랬다고. 꽤 많이 살려줬는데 이거는 사실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이거를 이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꽤 많이 그냥 좀 살려주는 쪽으로 갔는데 이제 그 다음으로 와봐. 그 다음 문장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보면 뭐가 아니라라고 한 건 아니니까 제껴버리세요. 여기 때문이다 눈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 때문이다가 중요하죠. 때문이다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 이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에서 왜 이런 판결이 내려졌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등장을 한 거야. 현상을 주고 그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걸로 얘기하는 거. 현상과 원인은 논증적으로 한 세트예요. 이게 던져졌어요.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봅시다. 그러니까 뭐가 기준이죠? 애들은 어떡하냐. 그러니까 자녀가 해를 입는 거를 우려하여서 지금까지는 이 실적 여부와 상관없이 살려주는 쪽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머지 부분은 그냥 뒷받침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아내의 입장에서도 저렇게 해서 다 죽어버리고 애를 봐줄 사람이 없으면은 좀 원통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보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할 수도 있어요. 요즘의 시선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 아내도 남편의 처벌을 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런 놈한테 어떻게 애를 맡기냐 할 수도 있고 거기서 한 발 좀 더 나가서 우리 여러분들이 법원에 대한 뭔가 이런 배경 지식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저기 지금 저거는 아버지 친부인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건 친권 박탈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을 수 있고 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이 시험에서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되셨죠? 사회 시스템이 다른 곳에서는 내가 당연하게 느끼는 법 감정이 그 사회에서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거리를 두고 떨어뜨리기. 떨어뜨려 놓고 지금 이 임금의 사회에서는 이런 체계가 있는 거예요. 예, 주말에 연인 보고 있으면 네, 요즘 열심히 보고 있어요. 이게 보고 있으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 봤을 땐 부조리해 보이는 거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이유는 시대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기 때문이고 그냥 시대와 풍습만 다른 게 아니라 사회 시스템이 움직이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그게 그럴 수 있는 거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비슷한 거예요. 고전을 읽을 때에는 그런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고전이 많이 지문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고전을 많이 읽어봤냐고 물어보고 싶어서 고전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고전을 던져줌으로써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과 지문을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당연한 세계를 컷을 해버리고 그냥 거기 있는 거 그대로 읽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묻는데 굉장히 용이해지거든요. 이게 리트에서 꽤나 고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끔 이제 투정을 하실 때 대체 저거를 잘 읽는 게 법을 잘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법학 적성 시험이 정말로 법학 지식을 묻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한테 기초 법학을 그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시험에서는 지금까지의 기출을 보면 직접적으로 민사법과 형사법의 개념을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학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고 네가 앞으로 법학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적합할 만한 태도가 돼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지문을 선택을 해서 거리를 두고 떨어뜨려 읽어낼 수 있는지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어도 그거를 보이는 대로 관찰이 되는지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읽어봤습니다. 이 지문은 다 읽으면 이렇게 읽혀요. 그러니까 논증적으로 유의미한 밑줄은 딱 요만큼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쭉 밑줄 치는 거를 여러분 입장에서는 관찰을 하면서 보셨을 건데요. 어디에 집중적으로 밑줄을 치는 것 같아요? 저는 구조에다가 밑줄을 쳐놔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걸 글쓴이가 자기 입을 열어서 논리적 역할을 지정하고 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 표시를 해놓으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가 보이잖아. 그럼 되게 자연스럽게 그 다음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 구조가 품고 있는 내용만 딱 걸러져서 머리에 들어와요. 왜냐면은 그 밑줄 앞쪽에 담겨 있는 거가 이게 기준이라고 이게 기준이라고 라고 하는 건 탁탁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상관없는 부분들, 덜 중요한 부분을 내려놓는 게 되는 거죠. 자, 이걸 그대로 떠서 정리 노트를 써봤어요. 정리 노트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좀 익숙해지고 나면은 사실 역할 안 써도 대충 이렇게 보면 공통점, 차이점 이러면서 탁탁탁 나오는데 익숙해지기 전에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쓰면은 처음에는 봐봐. 이게 이제 구조예요. 표의 틀을 잡아야 되겠죠. 이 작업이 사실 선생님이 써놓은 거 볼 때는 쉽거든. 네, 내 손으로 백지에다 해보려고 하면 이거부터 안 돼요. 왜냐면은 그때 나와요. 다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는 표가 그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생기는데요. 이제 익숙해지면서 차근차근 꼭 필요한 것만으로 남는, 그리고 이제 여기 채워놓고 이렇게 구조를 틀을 잡아놓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까요? 답 찾아보세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틀려야 돼요. 그러니까 딱 읽었을 때 괜찮아 보이는 거는 굳이 지문에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괜찮아 보이는 거면 일단 넘어가. 그것도 시간이 로스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쭉 내려갔는데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 문제의 함정이 거기 있어요. 정답은 몇 번이냐면 5번이에요. 왜 5번일까요? 자녀, 부양책임. 그래서 그동안 많이 살려줬는데? 살려준다 그랬지 방면된다고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 뭘까요? 이 글의 논점이 뭐였어요? 박도경을 사형에 처할지 말지였었지 박도경을 풀어줄지 말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논점을 잘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 미끄러졌죠. 여기 미끄러지는 건 어떤 식으로 했을까? 그래 일단 살렸어. 그래 자녀를 먹여 살리려면 나가야지. 그러니까 방면까지 심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출제자는 여러분을 속입니다. 안 넘어갈 수 있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주시고요. 봐봐. 나머지 선택지 보면 사인의 고의성이 증명되면 이 고의성도 뭐였어요? 이것도 논점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판단 기준이었었죠. 박도경은 사형에 봐봐. 처해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건 가능성이에요? 그치 안 죽이는 경우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가능성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나왔고 자 3번 선택지 대개 여기 보이시죠? 이게 이제 기존의 판결에 해당을 하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 두 가지는 이제 판결의 절차적인 부분으로서 이제 이 지문의 중간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건데 상대적으로 덜 논쟁적이었던 부분들을 어차피 맞는 거 4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얘는 좀 라이트하게 사용을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 편안하게 낸 것 같지만 모든 선택지들 어때? 내가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선택지들이 내가 잡은 방향에 맞게 문장이 정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분명한 판단이 되는구나. 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문을 어느 방향으로 읽는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질문이 주는 신호를 얼마나 잘 받아먹느냐에 따라서 선택지에서 내가 움직이는 효율성 자체가 많이 변하는 거예요. 기초 강의가 왜 문제 유형편부터 시작을 하는가? 2문제를 가지고 봤어도 아마 많이 보이실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핵심 정보 파악을 할 거예요. 근데 핵심 정보 파악 예습해 오세요. 다음 시간부터는 예습을 꼭 해오셔야 되고요. 핵심 정보 파악 끝까지 문제 풀어주시고 오늘 했던 챕터에 29쪽부터 보시면 문제들이 좀 들어있어요. 길이가 긴 문제가 3지문이 있는데 거기까지 전부 합쳐서 예습을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수업을 늦게 끝냈는데 다음 시간에는부터는 딱 정시에 맞춰서 끝날 거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